어제의 기억. 모든 추억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대개는 열쇠로 굳게 잠겨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 열쇠를 열어보기도 하지만 싫은 추억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뚜껑을 얼른 덮고 만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추억만을 추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기에 타인이 관련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 좋든 싫든 열쇠를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늘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30년 만에 그 아이에게서 전화를 받고 끄는 후에 든 생각이다. 예감은 확실히 있었다. 내 마음은 며칠 전부터 그 시절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지방에서의 강연이나 취재 여행이 있으면 나는 꼭 CD 플레이어를 휴대해서 차 안에서 쭉 그것을 듣는 습관이 있다. 음악에 빠짐으로써 여유를 갖는 것이 물론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지방 강연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1시간 가까이 차로 동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도 나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난처해 할 텐데 그럴 때 양해를 구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서로 쓸데없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날도 그런 정황에 있었다. 차 앞자리에는 신칸센역까지 마중 나와준 읍사무소 관계자가 앉아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4, 50분은 있어야 한다. 처음 10분 동안은 밤부터 있을 강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지루한 시골 풍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가는 수밖에 없다. 나는 도쿄역에서 산 CD를 가방에서 꺼내 낮은 음량으로 듣기 시작했다. 더 와일드 원즈의 베스트 음반이다. 대단한 팬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푸른 하늘이 있는 한이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어서 그만 사게 되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무렵에 마을에 도착했다. 차는 타는 듯한 황혼 속을 달리고 있었다.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석양이 나를 센티멘털하게 만들었다. 귓가에 흐르는 몇몇 곡이 묘하게 정겹다. 좋아하는 곡 중에 지금도 자주 듣는 곡에는 좀처럼 마음이 동요되는 일이 없다. 이런 곡도 있었지 하는 노래가 추억을 보다 더 환기해 준다. 좋아하는 곡은 거기에 관련된 추억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담담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석양에 둘러싸인 전원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래된 노래를 듣는 사이에 가슴이 오그라드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럴 때 마침 어제를 만나고 싶어 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사는 이렇다. 사랑스러운 사람의 그 목소리를 느끼고 눈을 떴어. 새벽에 잊었던 노래를 부르듯 잊어버린 고향 되살아나네. 석양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둘이서 하나의 아침을 맞이하던 어제를 만나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사랑스러운 사람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네. 그건 둘이서 지낸 추억이 메말라 버린 마음을 씻어주기에 가슴에 안겨 시냇물을 건너는 너의 긴 머리. 들장미 불타는 어제를 만나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이런 가사였다. 심장이 찌릿찌릿 저려왔다. 곡이 끝나도 달고 시큼한 감상이 이어졌다. 나는 한 번 더 이 곡의 맨 앞부분을 재생했다. 내 나이가 되면 어제를 만나고 싶다는 구절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고 아름다웠던가. 젊음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르고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어제를 만나고 싶어만 계속 들었다. 다행히 차 안은 어두워진 상태라서 눈물을 닦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어제를 만나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남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흥얼거릴 때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이였다. 그 아이를 떠올린 것이 도대체 몇 년 만인가? 지금은 수험생인 자녀들 일로 전전긍긍하는 주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어제의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테니스도 함께 치고 싶다. 언제나 늘 밝고 태양에 빛나는 싱그러운 풀 향기가 나는 여자아이였다. 같이 먹던 초콜릿 파르페의 맛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던 모리오카 골목길에 흐릿한 마을 풍경과 시가지를 흐르는 강물 소리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되살아났다. 어제를 만나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당시 나는 하얀 운동복 밑으로 살짝 흔들리는 볼록한 가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 그 아이 방 창문 틈새에 직접 쓴 시를 끼워 넣은 적도 있었다. 24색의 외제 색연필이 빼곡한 필통을 선물한 일을 너는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까지 나도 읽지 못한 로트레아몽의 말도로르의 노래 원서를 생일날 너에게 보냈었지. 어제를 만나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그 애달픈 마음은 강연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곡을 듣고 그리운 모리오카의 추억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그 시절로 돌아간 것이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내가 당황하지 않도록 신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30년 만에 들은 그 아이의 목소리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다. 그 아이인 것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혹시 기억하세요? 도코는 불안한 듯이 물었다. 도코라고 인식된 순간 목소리에 대한 기억까지 확실히 돌아왔다. 물론 기억하지. 잊어버릴 리가 있겠어? 아내가 장을 보러 외출한 상태라서 지금은 집에 나 혼자뿐이다. 스스럼 없이 답을 할 수가 있었다. 왜 이제 와서? 놀라기보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도코에게서의 연락. 왠지 모를 자만심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런 일이 훨씬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나는 아쉬워했다. 나는 본명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 데뷔한 무렵 소식이 끊겼던 몇몇 옛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었다. 그렇다면 도코도 내가 작가가 된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겠지 하고 기대해 왔는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설마 최근 들어 알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고바야시 유해를 기억해요? 도코는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꺼냈다. 수화기를 잡은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답이 없음을 예상이 난 듯이 도코는 계속 말했다. 고바야시 유해, 불가능이라니? 죽는다는 말이야? 믿기지가 않아서 나는 물었다.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지만 나는 오랜 옛날에 죽었다고만 믿고 있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것이다. 괜찮으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죄송해요. 지금 한 말은 잊어버리세요. 도코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사과했다. 유해가 불쌍해서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듣고 놀라는 것도 당연하겠죠. 잠깐만. 전화를 끊으려고 해서 나는 다급히 소리쳤다. 혼란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유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 말에 도코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묻자 도코는 전화 수화기 너머로 심하게 흐느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도코와 유해가 기다리는 그리운 모리오카로 향하고 있다. 그리운 동네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리오카는 내 고향이 아니다. 아버지가 중앙은행 모리오카 지점장으로 발령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 약 1년 동안만 지냈을 뿐이다. 다만 1년뿐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가족 전원이 도쿄에서 이사를 왔었다. 아버지 부하 직원이 횡령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3년은 지냈을 동네다. 도코와는 한 그랜드 호텔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카페의 넓은 창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리오카에는 기억에는 없는 빌딩들만 눈에 띄었다. 30년 세월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리오카는 신칸센이 개통한 이래 특히 변모가 엄청난 동네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약 8년 전. 그때와도 또 다른 변화가 느껴진다. 택시 창문에서 바라본 한창 건축 중인 고층 맨션들이 눈에 띄었다. 추억이 없다면 별다른 흥미를 갖기 힘든 동네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코는 시간을 알면 역으로 마중 나오겠다고 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조금이라도 마을의 공기에 친숙해져 안정을 찾은 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변했다면 그럴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나 시간이 있다.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호텔은 언덕 중턱에 세워져 있어서 찻집은 마치 전망대 같다. 마을 모습은 변해 있어도 중심을 흐르는 나카스 강은 예전 그대로이다. 그 강 옆에 아버지가 근무했던 은행이 있었고 사택은 거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나는 카페 종업원에게 은행의 위치를 물었다. 건물은 새로 바뀌었지만 장소는 예전 그대로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택이 있던 장소도 대충 짐작이 간다. 더듬더듬 따라간 끝은 맨션이 숲을 이루는 곳이었다. 원래 오래된 주택지였기 때문에 당연하다. 유해연의 집은 공원 근처였지. 그쪽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일까? 내 가슴은 다시 콕콕 아파왔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유해 부모님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진다. 나는 갑자기 후회했다. 유해보다도 그 부모님을 뵐 용기가 없다. 도코는 나를 만나면 하겠다고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그때는 나도 유해 일로 평정심을 잃었던 탓인지 부모님 일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눈을 감고 있자 등 뒤에 누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도코라고 직감했다. 오랜만이에요. 살그머니 눈을 뜨니 그 앞에 도코의 얼굴이 있었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묵묵히 도코를 바라보았다. 조금 수척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소녀 같은 미소는 변함이 없다. 나는 왠지 부끄러웠다. 그때 비하면 20kg이나 살이 찐 것이다. 몸 관리를 하지 않고 운동 부족이 원인이었다. 금방 알아보네. 잡지랑 책 표지에서 종종 보고 있는 거려. 도코는 안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았다. 언제부터?
소설가로 등단한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럼 바로 연락해주면 좋았잖아. 다른 세상 사람인걸요. 그렇지 않아. 나 줄곧 기다렸어. 약속대로 나는 작가가 되었잖아. 근데 기다렸던 너한텐 아무 연락도 없었고,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면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 난 네가 기꺼이 연락해 줄 거라 믿었거든. 아니요. 다른 세상 사람은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도코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우리라니? 저 실은 유해랑 결혼했어요. 으슬으슬 등골에 오한이 느껴졌다. 뭐라고? 하지만 유해는 네, 계속 누워있지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언제 한 건데? 유해의 22살 생일날이요. 앞으로 평생 이 상태일 거라고 의사가 말한 날이기도 해요. 근데 왜 알리지 않았던 거야? 그때라면 내 거처도 알고 있었을 텐데. 나는 현기증을 참았다. 도쿄의 한 대학에 들어간 나는 몇 번 도코에게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도코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부모님은 반대가 심하셨겠네. 식물인간이 되어 고생길이 훤한 걸 알고도 딸을 시집 보낼 부모는 없다. 또 유해가 사고를 당한 것은 17살 때의 일인데 그때는 물론 도코와 약혼한 사이도 아니었다. 부모님께는 우리 오빠랑 여동생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유해는 독자고요. 유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유해 곁에 없게 되니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너야? 동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과는 별개 문제야. 이미 25년 전의 일인걸요. 도코는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사실 이제 와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해 부모님은? 시아버님은 5년 전에,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유해를 보고 병실에 흐느껴 우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무 비참하다. 그러던 어머님마저 반년 전에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재활훈련센터에 입원해 계세요. 그러면 너 혼자서 양쪽을 다 돌보고 있는 거야? 네, 다행히 가게 수입이 괜찮아서요. 종업원을 몇 명 쓰면서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어요. 유해의 집이 다방을 했었지? 네, 근데 원래 건 팔고 지금은 백화점 안에 가게가 입점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도코에게서 어두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전화로 듣기는 했지만 나는 물었다. 그렇게 힘든 상태인 거야? 네, 폐에 물이 찬 상태예요. 열이 계속해서 내려가질 않고요. 요 일주일이 위험하다고. 과연 도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도코는 돌아갔다. 어젯밤은 병원에서 자면서 유해 곁에서 수발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이 호텔로 온 모양이다. 일단 가게와 집으로 돌아가서 볼일을 마친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유해가 누워있는 병원은 시내에서 차로 2, 30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시내 대형 병원은 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를 몇십 년이고 마냥 맡아주지는 않는 것이다. 나는 프론트에서 사인을 하고 택시를 불렀다. 도코가 마중 나오는 것은 2시간 후다. 시내를 걸을 시간은 충분하다. 유해에게 문병 가기 위해서 꽃도 사고 싶었다. 나는 나카스강의 강변 도로로 가도록 택시 기사에게 부탁하고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은행 앞에서 내렸다. 마침 그 부근이 정체여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동안 낯익은 건물을 발견했다. 은행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요정이다. 주변은 거의 다 새 건물이었는데 거기만 시대에 동떨어진 느낌이다. 건물을 에워싼 검은색 울타리가 참으로 정겹다. 같은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접대할 때면 곧잘 이 요정을 이용하시곤 했다. 우리 가족도 몇 번 여기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정원이 유난히 아름다워서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곳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은 요정에서 초대를 해준 것이었다. 그 요정이 은행에서 거액의 융자를 받았다고 했다. 나는 요정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 걷기 시작했다. 길에는 혼초와 우치마루라는 지명 표시판이 있다. 점점 기억이 살아난다. 여기를 매일 자전거로 다녔었다. 외관은 변했어도 상점 이름은 머릿속에 남아있다. 자주 드나들던 카메라 상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최신 빌딩이어서 물론 내부는 다르다. 비틀즈나 히로타 미에코의 브로마이드를 복사해주던 점원을 슬며시 찾아보았지만 없는 것 같았다. 이미 6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점원일 리가 없다. 그때 가게 점원이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나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 버렸다. 이 근방에서 종종 도코를 몰래 기다렸었지. 도코도 등하굣길에 이 길을 이용했다. 도코는 테니스부였기 때문에 하교 시간이 늦었다. 우연을 가장해서 차 한잔 하자고 말을 걸기도 했다. 나카스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 그 앞에 다방을 병설한 스케이트 링크가 있었다. 거기서 파는 소프트 크림이 맛있다고 꽤나 유명했었다. 도코한테 모리오카 다방 지도에 관한 도움을 부탁한 것도 아마 그 카페였던 것 같다. 축제 때 그것을 팔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 도쿄에서는 그런 것이 유행했다. 그러나 모리오카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나는 정보에 어두웠다. 특히 디저트 카페의 경우 여자 도움 없이는 어렵다. 사실 핑계를 대긴 했지만 도코와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꾸민 것에 불과했다. 결국은 거절당하고 지도 제작 역시 좌절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다. 하찮은 것에만 나는 시간을 버린 것이다. 도코가 나를 불량한 학생이라고 본 것이 분명하다. 그건 도코가 유해와 결혼한 것에서도 상상할 수가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도코는 고지식한 여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내 제의에 자주 응해 주었던 것일까? 유해를 위해서였던 것일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얼토당토하는 자만심이다. 도코가 내 제의에 응해 주었을 땐 대개 유해도 함께 있었다. 소꿉친구라는 이유로 나는 두 사람 사이를 당연시했는데 피에로는 바로 나였던 것이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두 사람을 단순히 소꿉친구라고만 믿고 도코가 좋아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의심치 않았었다. 생각을 해보니 도코와 단 둘만 있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늘 옆에는 유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유해는 도코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사실 유해는 눈치 빠른 사내는 아니었다. 둘이 연인 관계였다면 아마도 나에게 털어놓고 그만 만나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속으로 좋아했으면서도 순순히 눈 감아준 것은 유해도 도코가 나를 좋아한 거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유해의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만 반복했다. 도코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함께 가자고 하기도 하고 도코에게 줄 시를 유해에게 미리 들려주기도 했었다. 사내로서는 아주 최악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식은땀이 흘렀다. 비록 3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내 어리석음이 정말이지 부끄럽다. 도쿄에서 전학 온 나는 모리오카를 은근히 무시했다. 유해의 소박함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웃곤 했던 것이다. 아니, 그건 도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카하시 가즈미나 야스다 요주로의 책을 선물한 이면에는 나의 거만함이 숨어 있었다. 도코에게 어울리는 교양 서적을 주는 거라고 자만한 것이다. 도코는 책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흔한 명작만을 주로 읽었다. 그러나 나 역시 야스다 요주로를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읽기는 했던 것일까? 분명 동인 잡지에 논문까지 썼는데도 지금은 다시 읽는 일조차 전혀 없다. 나는 정말 못난 사내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코에 대한 사랑이라 한들 과연 본심이었을까?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그냥 시나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지 않았을까? 나는 늘 누군가를 좋아했다. 도코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역시 유해의 존재를 의식했던 것이 컸다. 소꿉친구라고 하면서도 유해가 도코에게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다그친 나에게 유해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만 했었다. 그래서 나도 오기가 생겨 그렇다면 내가 도코와 사귀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때 유해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것이 시작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불안해졌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 당시의 일을 돌이켜 본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도코와의 즐거운 추억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나는 도코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마음이 무겁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이 정도로 괴로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유해에게 의식이 있다면 아직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던 거야? 네, 그 이후로는요. 미안해. 아버지가 오사카에 전근 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모리오카와 연락이 끊겼어. 몇 차례 유해 집에는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걸어도 상태는 진전 없이 여전했고 그래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는 유해와 친하게 지낸 건 단 1년이었다. 게다가 입시까지 겹쳐서 나는 억지로 유해를 잊으려고 했었다. 유해한테는 새로운 추억이 없어요. 꿈을 꾼다고 해도 그때일 뿐이겠죠. 꿈은 꿔? 분명 꿈을 꿀 거라고 믿고 있어요. 도코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너 옛날부터 유해를 좋아했구나. 그걸 어떻게... 눈물을 닦고 도코는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에야 깨달았어. 바보같이 착각했었지. 그걸 알았다면 너한테 다가가지 않았을 텐데. 유해도 너랑 내가 사귀는 것을 눈 감아줬고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은 줄곧 너를 좋아했어. 근데 괜히 내가 오기를 부려서 말이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순간 이렇게 누워있게 되고 말았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네. 나는 한없이 화가 났다. 어렸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은 왜 좋아한다고 서로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나 같은 놈에게 휘둘려야만 했을까?
유해가 날 좋아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당신이랑 만난 거고요. 그러면 유해가 확실하게 고백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죠. 그래, 그런 거였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혼까지 할 리가 없었겠지. 저 사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흠칫 놀라서 도코를 쳐다보았다. 유해는 당신을 참 좋아했어요. 재능이 있고 다른 누구보다도 어른스럽고 당신이랑 친구인 것이 유해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그 무렵 당신 참 대단했잖아요. 그 당신을 흠모했던 여학생들이 제 주변에 무척 많았어요. 현 예술제에서 시가 특선으로 입상하고 라디오에 이따금씩 나오기도 하고 사실 그런 고등학생은 참 특별하잖아요. 저도 당신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유해를 더 좋아했을 뿐이죠. 옛날에는 참 얄미운 개구쟁이였어. 그래요. 자만침에 빠져 있었죠. 너한텐 들켰었구나. 유해는 당신한테 졌어요. 하지만 억울해하진 않았어요. 기꺼이 당신이 주최하는 레코드 콘서트를 돕고 입장권과 동인 잡지를 팔곤 했으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기억이 떠올랐다. 유해의 집은 다방을 경영하고 있어서 거기는 콘서트 회장으로 맞춤한 곳이었다. 나는 한 달에 몇 차례 가게를 빌려서 히로타 미에코나 비틀즈의 레코드 콘서트를 개최했다. 아까 말했던 브로마이드 복사는 그때 팔았던 것이다. 도쿄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도 아닌 이벤트였지만 모리오카에서는 꽤 화제거리가 됐었다. 그래서 그것이 라디오에 출연하는 계기로 이어진 것이다. 우습지만 DJ 흉내도 냈었다. 이후에 유해는 내가 당신과 만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너 말고 다른 애들이랑 데이트 약속을 하면 잔소리를 했어. 너한테 이르겠다고 늘 협박했는걸. 유해 마음이 그러니까 당신과 더 이상 교제할 필요도 없었죠. 게다가 유해의 애매한 태도도 참을 수가 없었고요. 도코는 괴로운 듯 말을 이었다. 이별 편지를 썼었어요. 유해가 철봉에서 떨어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고요. 도코는 또다시 오열했다. 그렇지 않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도코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나 거짓말했었어. 너를 안았다고. 뭐라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답답했어. 철이 없었지. 너랑 내가 둘이서만 만났다는 걸 알면 유해는 늘 과묵해졌어. 딱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렇다면 확실히 체념시키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유해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 근데 그게 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었어. 당신은 정말 최악이군요. 도코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좋아하지도 않는 나와 사귄 건 바로 너야. 나도 화를 내며 받아쳤다. 나는 네가 날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었다고.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의 도코의 마음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방해꾼인 유해를 밀어내려고 한 것이다. 말없이 있던 나를 보고 도코는 갑자기 킥킥 웃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네요. 아이처럼 말다툼이나 하고. 그렇네. 그땐 우리 모두가 젊었어. 한숨 놓으면서도 나는 뭔가 꺼림칙했다. 그 와중에 아직 유해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외로운 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인가? 작은 목조 건물 병원의 오래된 현관 앞에 서서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근처에는 민가조차 보이지 않는다. 깊은 산중턱에 우두커니 홀로 세워진 병원이었다. 아마도 예전에는 세너토리움으로 이용되었던 건물임에 틀림없다. 침침한 현관 바닥에는 양냄새가 맴돌았다. 복도 안에 음울한 조명이 나란히 있다. 그것이 병실인 모양이다. 괜찮아요. 미리 말해두었으니까요. 접수처에는 아무도 없다. 도코는 나를 이끌어서 슬리퍼를 내밀었다. 저녁 식사 시간인가? 이 시간에는 환자를 방문하는 일도 거의 없는 듯하다. 그래서 직원도 담당 구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정리가 덜 된 진료 기록 카드가 창구에 놓여 있다. 접수처 안쪽을 들여다보니 그 안은 썰렁했다. 입원 환자는 많아? 지금은 6명 정도예요. 간호사는 5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엔 몇 년 있는 거야? 계속. 여기에서 30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분명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삐걱거리는 복도를 걸으면서 내 마음은 더 침울해졌다. 양쪽 병실에 조명이 켜져 있지만 인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줄곧 누워만 있는 환자에게는 그게 당연하다. 낮에 다시 오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런 썰렁한 병동에서 유해를 봐야 한다니. 슬픔보다도 무서움이 앞섰다. 얼굴에 조금이라도 옛 모습이 남아있기는 할까. 여기 이 방이에요. 문에 손을 대고 도코는 뒤돌아보았다. 꿀떡하고 침을 삼켰다. 귀를 대보았지만 병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문병 오셨어. 도코는 이렇게 말하며 먼저 들어갔다. 나도 도코 등 뒤에 숨듯이 따라갔다. 꼬마 전구만 있는 어두운 방이었다. 어차피 유해에게는 조명 같은 건 상관없다. 도코는 스위치를 켰다. 가까이에 유해가 잠자고 있다. 나에게는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욕청이 심해서 향수를 사용해요. 냄새를 맡기도 전에 도코가 먼저 말했다. 나도 끄덕였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에게 무서운 것은 바로 욕창이다. 근육이 썩어서 등뼈가 드러나는 일도 있다고 한다. 하루에 수차례 몸을 움직여 주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30년 세월이라면 무리도 아닐 것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리맡에 섰다. 이상했다. 마치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모습 그대로네. 잠들어 있는 얼굴에 유해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 24살은 더 어려 보인다. 정말 소년 같았다. 까까머리가 정겹다. 나는 유해의 입가에 귀를 가져갔다. 약하지만 숨소리는 확실히 들렸다. 흔들어 깨우고 싶은 충동에 빠졌다. 눈앞에 유해가 있다. 그런데 유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고름 냄새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유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현 체조 대회에 출장했을 때의 것이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준우승 방패를 안고 있다. 원래 작은 몸집에 기민했던 유해에게 잘 어울리는 스포츠가 바로 체조였다. 그런데 그것이 유해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우두머리로 뽑혀 현대회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삼은 유해는 연습 도중에 철봉에서 손가락이 접질려 매트 위로 심하게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유해는 척추에 손상이 갔다. 병원에 부랴부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그리고 30년. 죽는 것보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진과 지금의 얼굴을 비교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17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유해는 그 때문인지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이다. 빼빼 마르고 뺨도 푹 꺼져 있지만 투명한 인상이 느껴졌다. 그건 도코도 마찬가지다. 도코는 유해와 함께 그 시절을 떠돌고 있다. 이 녀석 마음속에는 그 시절에 내가 살아있기나 할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유해는 꿈속에서 다른 인생을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도 모른 채 도코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딸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생. 그 안에 나는 존재하고 있기는 할까? 내 인생에는 유해가 훨씬 전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말이다. 저, 유해, 유해. 나는 거칠게 유해를 흔들었다. 나 같은 놈을 왜 믿은 거야? 맨날 거짓말만 했는데. 매달려서 나는 울었다. 그따위 테이프를 진짜라고 믿고는. 사실 유해가 철봉에서 떨어진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밤새 연습했다고 나중에 친구한테서 들었었다. 유해는 괴로워하면서 잠을 자지 못한 것이다. 테이프라뇨?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코가 의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설마 네가 유해한테도 이별 편지를 보냈을 줄은 몰랐어. 나만 차였다고 생각했어. 테이프라뇨?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유해한테 질 수는 없었어. 그래서 테이프를 들려준 거야. 도쿄에 있는 친구가 몰래 녹음을 한 건데 신음소리밖에 안 들어있어.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네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걸 우리라고. 도코가 갑자기 따귀를 때렸다. 미안해. 들키면 농담이라고 웃고 넘어갈 생각이었어. 근데 유해는 그 신음소리밖에 안 들어있는 테이프를 조금 듣더니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어. 카세트도 부숴버렸고. 나는 그때 반대로 유해를 덮쳐 누르고 집에서 쫓아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의 진상이다. 저 도코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고맙겠다. 나는 도코한테 계속 사죄했다. 옆에는 유해가 변함없는 얼굴로 잠들어 있다. 나 같은 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유해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제발 용서해 줘. 나는 도코와 유해에게 죽음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억지로 끼어든 것이다. 생각해 보면 다른 반인 유해와 친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코 때문이었다. 극장 로비에서 나는 두 사람을 종종 보았었다. 남학생의 배지를 보고 나와 같은 고등학교임을 알게 된 것이다. 여자의 여유 있는 미소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나는 두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비틀즈의 레코드 콘서트 티켓 좀 사달라고 졸랐다. 물론 티켓 판매가 목적은 아니었다. 남학생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눈치였다. 전학생은 눈에 띄는 법이니까.
나는 두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사실 그 우연이 없었다면 유해와 결코 친구 관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은 바로 나다. 훌쩍 나타나서는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불행을 끼치고는 사라지는 참으로 죽음의 신 그 자체였던 것이다. 나와 만났기 때문에 유해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코 역시 소중한 일생을 헛되게 망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나는 유해를 훨씬 이전에 죽었다고 내 마음대로 단정짓고 태평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시답지 않은 소설이나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도코가 나에게 연락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니. 부끄럽기 그지없는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렀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유해의 뺨을 적셨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시절로 되돌아가 있었다. 내 눈앞에 있는 의자에는 유해와 도코가 어깨를 서로 기대고 나란히 앉아 있다. 두 사람은 영화 팸플릿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비틀즈 주연의 헬프 4명은 아이돌. 아, 생각났다. 그 영화라서 쉽게 비틀즈의 레코드 콘서트 티켓을 팔 수 있었던 것이다. 유해는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도코도 역시 행복해 보였다. 나는 두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유해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도코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하얀 목덜미가 눈부시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 옆 의자에 앉았다. 유해의 이번 생일 파티 우리 집에서 하지 않을래? 도코는 유해에게 귓속말을 했다. 상관없지만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친구들이 어찌나 뭐라 하는지. 아, 근데 난 싫어, 그런 거. 이미 약속했는데? 우리는 여자 학교라서 남자친구에게는 민감하잖아. 근데 상관없잖아. 나랑 유해 사이니까. 두 사람의 구김살 없는 대화가 귓가에 들리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 사이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내 시선은 입구에서 멈췄다. 내가 거기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허둥대며 일어서서 젊은 시절의 내 옆에 가까이 갔다. 학생인 나는 가방 뚜껑을 열고 레코드 콘서트 티켓을 꺼내려고 했다. 유해와 도코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혹스러웠지만 나는 결심했다. 나는 학생인 나에게 돌진하고는 가방을 빼앗아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평정심을 잃은 내가 나를 따라온다. 나는 끝까지 도망쳤다. 이리하여 예전에 나는 유해와 도코에게 접근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걸로 됐다. 두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다. 나는 속으로 만족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울창한 숲속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다. 나는 눈앞에 있어야 할 유해와 도코를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 문득 발밑에 시선을 돌리니 건물 초석이 나란히 있었다. 방금 걸었던 병원의 구조와 비슷하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인걸요? 라고 말했던 도코의 말이 돌연 떠올랐다. 그 말은 그런 의미였던 것이다. 내가 두 사람을 보고 싶다고 바랐던 것이 실현된 것이다. 아마도 두 사람은 훨씬 이전에 죽었을 것이다. 아니,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와의 만남을 불발시킴으로써 두 사람은
다른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 혼자만 다른 세상에 내던져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나는 생각한다.